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한편 여야는 추석 밥상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연휴 이후 전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19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남이 좀 성사될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다 조문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이렇게 조우할 기회는 이제 여러 차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까지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만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보통 조문 정치라 그래서 그 여야가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도 유명 정치인의 조문 과정에서 서로 물밑 접촉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큰 규모의 그 조문 외교 가 펼쳐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비단 미국, 일본 정상뿐만 아니고 유럽의 정상 대부분이 아마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쪽으로 이제 방산 수출이라든가 원전 수출 이런 쪽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그 조문 외교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시는지죠? 일단 오늘 오전에 아주 핫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조문 외교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계시고 반대하는 국민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조문 외교를 임해야 될 것 같고, 19일 날이 여왕의 장례식이고 20일 날이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일단 장례식장에서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조문 외교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20일로 넘어가게 돼서 유엔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 20일을 연동하는 과정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좀 다자외교적인 측면에서 제안할 상황들이 좀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담한 제안, 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걸 제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문제 하나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다 91조 정도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법 통과가 되면서부터 전기자동차 문제, 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도체 문제, 우리 기업이 좀 불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외교안보 영역과 그다음에 외교 경제 영역에서 나름대로 미국 대통령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과정,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되게는 영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보내고 조문 외교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안의 여론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돌아오시게 되면 소위 잘 가셨다는 말씀을 드릴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추석을 맞아서 민생 현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배식 봉사를 했고요. 추석 당일인 어제는 국군 장병들과도 점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인적 쇄신도 있었고 태풍 피해 수습 등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민생 곱하기 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아마 그 두 분야 쪽으로 굉장히 주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관련해서는 최근에 추석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그 직전에 또 이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이 참사를 겪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더 집중하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정들을 이제 소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윤 대통령의 떨어진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하고 복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뭐 민생 맛집이다 내지는 뭐 복지 맛집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소문이 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좀 쌓여서 좀 성과들이 누적이 되면 그게 지지율 상승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명절 밥상 민심에 정치권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텐데 가장 좀 관심을 끈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께서 좀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이제 민생 현장을 가시면서 좀 과거와 다르게 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론 지형이 좋지가 않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부정적인 층들이 6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층이 과반이 넘는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웬만큼의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인사 문제, 배우자 리스크 문제, 그다음에 국정 어떤 정책의 난맥상들의 문제, 그다음 당 내용까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 만큼 내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무엇이 나왔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건 국가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엇박자가 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어정쩡한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예. 좀 민생 현장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국민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거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냥 민생 행보를 퍼포먼스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성들을 보일 수 있는 앞으로의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상황을 살펴보죠. 지난 1일에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는데 사실상 여야는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제 발의가 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 이후에 정기국회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한마디로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당의 이제 또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법 리스크도 이제 문제지만 예. 지금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경제 정책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정책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기국회 때는 예산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제 개편안 부분을 이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결정짓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각 당의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건 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뭐 정기국회 때 잘하면 20%대로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쪽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정책은 정책대로 또 이런 각종 사법 이슈는 사법 이슈대로 그야말로 싸울 일만 널려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기국회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예,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난타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 14일 날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문제 관련해서 예. 또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야당이 집권 여당 공격하는 어떤 그 발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맹공을 저는 퍼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강력한 어떤 포화를 퍼볼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드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소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169석이라고 하는 제1야당, 제1의석을 가진 정당과 손을 내밀지 않고 정기국회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입법, 그다음에 예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쌍특검 얘기가 나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 문제도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 갈 거다. 저는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협치에 손을 내미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전장에서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장을 옮기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계속 난타전만 벌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워낙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만큼 좀 추석 이후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두 분 다 좀 난타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해 주셨는데 14일이 신문기일이라서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한 그 판단의 근거는 헌법하고 정당법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하고 정당법이 지금 뭐 바뀌었나요? 그 사이에 안 바뀌었습니다. 정당법조차도 개정 얘기조차도 아예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취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를 이제 바꾼 건데 예. 당원 당규가 국가의 법률 체계 또 이 헌법 체계보다 상위에 있냐는 거죠. 절대 상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원 당규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참고 사항은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정당이 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그 판단을 내린 그 기준 또 그 정황, 상황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뀐 게 있냐?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취한 것은 뭐 지난번 비대위가 안 되니까 당원 당규 바꿔서 뭐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우리 당원 당규 바꿨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쪽에 손을 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당내 사정일 뿐인 거죠. 그야말로.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당원 당규 이 개정 의도라든가 또 이 개정 절차라든가 또 개정 내용 자체가 오히려 정당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그게 더 사법부 쪽에서는 문제로 볼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인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비대위의 운명이 갈릴 이 사법부의 판단,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동일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 재판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적 문제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했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하자만 보수하는 형식의 당원당규 개정만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어떤 인용이 됐기 때문에 명분을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명분을 얻은 다음에는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세력을 확보하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준석 당대표에서 정확히 알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체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건 본인이 정확히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체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제2라운드가 벌어지는 거겠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제기했던 그 이준석 당대표 세력들이 어느 만큼 당내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PK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4일 거 자체들은 국민의힘에게 큰 내용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친윤 세력들의 생각만큼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반해서 이준석 또는 유승민이라고 제기되는 비주류들이 얼마만큼 당내 세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쉽지 않은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SNS에 당원 가입을 또 독려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행보들 그 의미 어떻게 또 평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손발이 좀 다 잘린 상태잖아요. 그 당직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여론전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또 본인이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어찌됐건 뭐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뭐 대립각을 계속 세워 나가는 편이 오히려 향후에 정치하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건 자기 정치인 건 맞고요. 예. 그걸 뭐 비난할 수도 있으나 솔직히 뭐 정치인들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대권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 정치는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불리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어떤 최선의 카드를 좀 선택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하고 어찌됐건 대립하는 구도 그 구도를 계속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에 맞서는 이준석,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구도로 이제 가져간다면 차기 뭐 당대표 자리든 아니면 차기 대권이든 그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새 원내대표 인선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당내 혼란을 좀 서둘러서 수습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하는 자리인데 글쎄요. 워낙 지금 지도 체제부터 상황이 불안정해서 내부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벌써 두 자릿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분만 해도 11명입니다. 5선 이하 다선 의원들, 3선 이상 선에서만 벌써 11명.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재선 그룹에도 일부는 아마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좀 봐요. 사실은 약간 과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지금 초재선이기 때문에 재선도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은 윤핵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계냐 아니냐. 이거로 갈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계 누군가 아무개가 간택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 지금 뭐 실명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이선으로 물러선다고 했지만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의 입김이랄까 영향력 또 당내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유죄가 확정될 시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 이 상황들 또 대응 방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정적 기소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 대표는 민생 우선 중심으로 끌고 나가되 당의 핵심적인 전투력은 소위 검찰의 정적 기소에 대해서 대응한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 기소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예. 소위 검찰의 불균형적인 수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내부에 좀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한 기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이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부터 기소까지 과정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 250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어떤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어떤 폭이 있습니다만 소위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포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이 상당히 정적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으로 당대표를 기소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보게 되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라는 과정에 대해서 또 절반 정도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은 솔직히 균형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던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환이 안 됐거나 예.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주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좀 균형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표의 기소로 인해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추석 직후 만남을 재차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무래도 여야 대치가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좀 서로 마주 앉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최근에 뭐 대통령실 인사 개편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별로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서 감동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인사한 거 맞냐라고 오히려 지금 의문 제기하고 있고 정말로 책임져야 될 고위직들은 한 명도 책임 안 지는 게 이게 무슨 인적 쇄신이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명쾌하게 지금 아직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단 대통령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무라인 좀 정비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당내 상황이 이 교통 정리가 아직 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대1로는 안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뭐 국민의힘에 누군가 당대표 역할을 할 분이 분명해져야 그래야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1대1 회동 가능하죠. 저는 뭐 1대1 회동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회동, 뭐 1대 다자 회동 예. 다 뭐 여야 간의 그런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것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조차도 대통령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부담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50%, 6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뭐 먼저 만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본인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덜컥 만난다라고 전제했을 때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의 존재감만 부각시키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또 오히려 그쪽에서 여론전을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만남 이후에 오히려 부담만 잔뜩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건대는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제 문제의 핵심은 당 내용을 정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4일 날 만약에 또 인용되게 되면 당 내용 정리 안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또 요건을 낮췄어요. 영수회담 완전 상관없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테니까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그렇다면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기 어렵다고 아마 참모들이 만류할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율이 1,400원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1야당의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협치를 안 하고 이번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면 돼요. 아니, 만나서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적어도 경쟁의 대상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지켜는 보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 제가 볼 때 그러시면 정치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다뤄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